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과 함께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한지훈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낯설고 차가운 공기의 흐름이었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특유의 은은한 라벤더 향기와 무겁게 깔린 정적이 그녀의 오감을 자극하며 지난밤의 기억을 강제로 끄집어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옆자리를 확인했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을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대한민국 서열 1위, 태양그룹의 총수이자 냉철한 경영자로 알려진 강민혁이었으며 지우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직감했다. 단순히 술에 취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덫에 자신이 미끼로 던져졌다는 사실이 명백했다. 지우는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은 눈동자로 주위를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과 흩어진 옷가지들을 확인한 그녀는 얇은 이불을 몸에 감은 채 소리 없이 침대에서 내려왔다. 어제 저녁 태양 장학재단의 후원 행사에 참석했던 기억과 샴페인 한 잔을 마신 뒤 급격하게 끊겨버린 필름 사이의 공백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구성되었다. 누군가 자신의 잔에 약을 탔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이 남자의 방으로 밀어 넣었다는 결론에 도달하자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 이 상황이 외부에 노출된다면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파괴될 것이 분명했기에 지우는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움직였다. 욕실로 들어간 지우는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한 자신의 얼굴을 잠시 응시하다가 재빨리 찬물을 틀어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깨웠다. 그녀는 컴퓨터 공학과 수석 장학생이라는 평범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해킹 능력과 보안 지식을 총동원하여 이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계산했다. 호텔 룸 내부에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확률이 높았기에 그녀는 휴대전화의 플래시를 켜고 렌즈 반사광을 탐지하며 방 안의 구석구석을 훑어나갔다. 예상대로 맞은편 벽면의 그림 액자 프레임 사이에 초소형 렌즈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한 지우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고 렌즈를 박살냈다. 이것은 강민혁을 협박하기 위한 누군가의 공작이었고 그녀는 그 증거를 없애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옷을 갖춰 입은 지우는 자신이 만졌던 문손잡이와 샴페인 잔, 그리고 테이블 위를 꼼꼼하게 닦아내며 지문을 지워나갔다. 침대 위에서 여전히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는 강민혁을 한 번 더 바라본 그녀는 묘한 감정을 느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으며 이 방을 나가는 순간부터 두 사람은 철저한 타인이 되어야만 했다. 지우는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운 것을 확인한 후 호텔룸의 도어락 시스템을 해킹하여 문이 열린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춤추듯 움직이자 보안 시스템은 잠시 마비되었고 그녀는 유령처럼 그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로 나온 지우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하여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굽 높은 구두를 벗어 손에 든 채 맨발로 차가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생존이라는 단어 하나로 가득 차 있었다. 새벽 4시의 호텔 로비는 한산했지만 보안 요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화물용 통로를 이용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자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고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택시를 잡기 위해 대로변까지 걸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 뒤편에서 벌어지는 권력 암투에 희생양이 되지 않겠다는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불타올랐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지우는 평소와 다름없는 대학생의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내면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다. 도서관에서 전공 서적을 뒤적이며 과제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메스꺼움이 그녀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렸다.
단순한 스트레스성 위험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으나 주기가 늦어지는 달거리와 묘한 신체 변화는 그녀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다. 결국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화장실 칸 안에 숨어 결과를 확인한 지우는 선명하게 떠오른 두 줄을 보며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다. 운명의 장난처럼 그 하룻밤의 실수는 그녀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말았다. 산부인과 진료실의 차가운 초음파 기계가 그녀의 복부 위를 지나갈 때 지우는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의사는 약간 놀란 목소리로 아기 집이 2개가 보인다고 말하며 쌍둥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통보했다. 쿵쿵거리는 2개의 심장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지우는 주먹을 꽉 쥐며 솟구치는 두려움과 경이로움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실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웠고, 이 아이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태양그룹을 둘러싼 하이에나들이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자신의 배에 손을 올리며 아직 형태조차 갖추지 못한 생명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다. 병원 건물을 나서며 지우는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들을 바라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를 지운다면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그녀의 양심과 본능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혁에게 사실을 알린다면 아이들은 재벌가의 후계 구도 싸움에 휘말려 도구로 이용되거나 제거당할 위험이 너무나도 컸다. 지우는 자신의 뛰어난 두뇌와 능력을 이용해 아이들을 스스로 지키기로 결심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지윤이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지워야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여대생이 아닌 어미 늑대가 되어야 했고, 그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어들어 힘을 키워야 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대학 서버와 행정망에 접속하여 자신의 기록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휴학 신청을 처리하고 거주지 기록을 말소시킨 뒤 해외로 출국한 것처럼 위조된 데이터를 심어 추적을 따돌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통장에 모아둔 장학금과 아르바이트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 추적을 피했고, 사용하던 스마트폰과 노트북의 하드디스크를 물리적으로 파괴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망설임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친구들과 교수님, 그리고 익숙한 공간들과 작별해야 한다는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모니터 화면 속에서 사라져가는 자신의 신상 정보를 보며 그녀는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받아들였다. 지우는 짐을 최소한으로 줄여 작은 배낭 하나에 담았고, 펑퍼짐한 후드티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정든 방을 뒤로 하고 나섰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 지방의 소도시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강민혁의 얼굴을 떠올렸다. 언젠가 아이들이 자라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그를 대등하게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다짐했다. 버스의 엔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2개의 심장 박동 소리는 그녀에게 두려움이 아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방의 낡은 모텔방에 짐을 푼 지우는 본격적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다크웹을 통해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움직였다. 그녀는 뛰어난 보안 실력을 바탕으로 루시아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익명의 의뢰인들로부터 해킹 방어와 시스템 취약점 분석 의뢰를 받아내기 시작했다. 임신 초기에 입덧과 피로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밤새 모니터 불빛에 의지해 코드를 짜고 수입을 만들어내며 뱃속의 아이들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그녀가 작성한 보안 프로그램들은 암암리의 소문을 타며 곡에 거래되었고, 그녀는 점점 정보 브로커들 사이에서 실력 있는 유령으로 통하게 되었다. 세상은 한지훈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더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배가 불러올수록 지윤의 몸은 무거워졌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벼려져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출산에 대비해 외딴 곳에 위치한 안전한 은신처를 마련했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 장비와 서적들을 탐독하며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혹시 모를 추적자가 있을까봐 주기적으로 IP 주소를 우회하고 거주지를 옮겨 다니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으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그녀는 매일 밤 태교 대신 암호화된 코드를 읽어주며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디지털 세상의 언어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태교가 아니라 미래의 전사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녀만의 특별한 교육 방식이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던 어느 폭풍우 치는 밤, 지윤은 홀로 진통을 겪으며 은신처의 침대 위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다. 밖에서는 천둥 번개가 내리치고 빗줄기가 창문을 때렸지만 그녀는 입에 수건을 물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세상 밖으로 밀어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고립된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매뉴얼대로 침착하게 호흡하며 두려움을 이겨냈다. 마침내 첫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곧이어 둘째 아이까지 무사히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된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작고 붉은 핏덩이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약한 여자의 눈물이 아닌 강인한 어머니의 눈물이었다. 쌍둥이들은 놀랍게도 강민혁의 이목구비를 쏙 빼닮아 있었고 지윤은 아이들의 얼굴에서 그날 밤의 기억과 그의 냉철한 카리스마를 다시금 느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각각 하늘과 바다라는 뜻을 담아 건우와 간구로 짓고 이들이 자유롭고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기원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범상치 않은 총기가 서려 있었고 지윤은 이 아이들이 평범하게 자라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창밖의 비바람을 응시하며 태양그룹과 그들을 노리는 적들에게 들리지 않을 선전포고를 날렸다. 내 아이들은 내가 지킨다. 그 누구도 이 아이들에게 손끝 하나 댈 수 없을 것이다. 5년이라는 시간은 지윤에게 있어서 숨가쁜 도주와 성장의 연속이었으며 그녀를 업계 최고의 보안 전문가로 만들어주었다. 그녀가 설립한 보안회사 사일런트 월은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전 세계 기업들이 가장 신뢰하는 비밀스러운 파트너로 성장해 있었다. 건우와 간구는 5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명석한 두뇌를 자랑하며 엄마의 곁에서 컴퓨터 언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지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사냥꾼의 위치에 서서 태양그룹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고 강민혁이 자신의 회사를 찾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음을 느낀 그녀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 화면 속 강민혁의 사진을 응시했다. 지난 5년이라는 시간은 한지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재창조했고 그녀는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루시아라는 코드네임으로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서울 도심의 허름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마련된 그녀의 작업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최첨단 서버와 냉각 시스템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요새와도 같았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불빛이 지윤의 창백하지만 냉철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녀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속도로 키보드 위를 질주하며 의뢰받은 기업의 보안망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사일런트 월은 공식적인 법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유령 회사였지만 전 세계 정보기관과 대기업들은 그녀의 능력을 빌리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줄을 서고 있었다. 지윤의 작업실 한편에는 그녀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2명의 작은 천재들이 각자의 태블릿 PC에 몰두하며 놀이하듯 코딩을 즐기고 있었다. 건우와 간구는 또래 아이들이 장난감 로봇을 가지고 놀 시간에 복잡한 알고리즘을 해독하거나 드론의 비행 경로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엄마가 일하는 동안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지만 가끔씩 지훈이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면 놀라울 정도로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던지기도 했다. 지훈은 아이들의 등을 바라보며 묘한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는데 이들이 평범한 유년기를 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자신을 지킬 힘을 기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인 태양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고 강민혁은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년 전 그날 밤 이후 그는 더욱 냉혹하고 빈틈없는 경영자로 변모하여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그는 사라진 여대생 한지윤이 경쟁사의 사주를 받고 자신에게 접근하여 기밀 정보를 빼돌렸다고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물론이고 훔쳐간 데이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녀가 남기고 간 것은 침대 시트에 구겨진 자국과 묘하게 뇌리에 박힌 라벤더 향기뿐이었고 그것은 민혁에게 치욕이자 지워지지 않는 강박이 되어버렸다. 집무실의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인 박 전무가 긴장된 표정으로 들어와 서류 파일을 민혁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최근 태양그룹의 계열사들이 연이어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으로부터 디도스 공격과 데이터 유출 위협을 받고 있었고 기존의 보안팀으로는 역부족이라는 보고가 올라온 상태였다. 박 전무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국내외 보안업체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나다고 소문난 사일런트 월이라는 곳을 추천하며 그들의 리더인 루시아가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민혁은 출처가 불분명한 유령 회사와 손을 잡는다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회사의 존망이 걸린 위기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태양그룹의 공식 의뢰서가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5년 전 그날처럼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태양그룹의 붉은색 로고는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과거이자 언젠가는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그녀는 의뢰를 거절하고 이대로 숨어 지낼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진범을 찾지 못한다면 평생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혁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그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고 그렇다면 내부에 진짜 적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았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쥐고 의뢰 수락 버튼을 눌렀고 이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위험한 도박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즉시 태양그룹에 시스템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답신을 보내며 자신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한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그녀는 화상회의나 음성통화조차 거부하고 오직 텍스트와 코드로만 소통하겠다고 못 박았으며 이는 민혁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태양그룹의 보안망이 뚫리기 직전에 긴박한 상황이었기에 민혁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녀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지훈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당분간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 탈출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지훈은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방대한 로그 기록들을 훑어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은 마치 거미줄처럼 얽힌 미로를 탐험하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예상대로 외부의 공격은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라 특정 데이터를 노리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정교한 표적 공격이었다. 지훈은 공격자의 패턴을 분석하던 중 5년 전 자신이 호텔방에서 깨어났을 때 느꼈던 위화감과 유사한 디지털 흔적을 발견하고 소름이 끼쳤다. 공격자는 태양그룹 내부에 누군가가 열어준 백도어를 통해 침입하고 있었고 이는 적이 내부에 있다는 그녀의 가설을 완벽하게 입증하는 증거였다. 작업에 몰두하던 지윤의 곁으로 다가온 건우가 엄마의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보며
화면 구석에 뜬 암호화된 문자열을 가리켰다. 5살짜리 아들은 무심한 말투로 저 패턴이 지난달에 자신들이 연습 삼아 뚫어보려 했던 러시아 쪽 해커들의 서명과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지우는 아들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놀라며 해당 코드를 정밀 분석했고 실제로 그것이 동유럽 범죄 조직과 연계된 청부 해킹 그룹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아이들의 도움으로 수사의 실마리를 잡은 지우는 공격의 원점을 추적하여 역으로 함정을 파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그녀의 입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한편 민혁은 보안실 상황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킹 방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루시아라는 인물은 수십 명의 보안 전문가들이 며칠 동안 매달려도 해결하지 못한 취약점들을 단 몇 분 만에 찾아내어 패치하고 있었고 그 방식은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예술에 가까울 정도로 창의적이었다. 민혁은 문득 그녀의 코딩 스타일에서 기시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이 주최했던 해킹 방어 대회에서 우승했던 익명의 참가자가 보여준 파격적인 전술과 흡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루시아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은밀히 지시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신호가 전 세계 수십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허탈한 보고뿐이었다. 지우는 태양그룹 내부의 조력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미끼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위험한 작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혁의 비공개 일정표와 가짜 인수합병 문서를 담은 폴더를 생성하고 그곳에 접근하는 모든 접속 기록을 감시하는 트랩을 설치했다. 밤이 깊어가고 아이들이 소파에서 잠든 시각 모니터에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며 누군가가 미끼를 물었음을 알렸다. 접속자의 IP는 태양그룹 본산의 부회장실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은 민혁의 삼촌이자 그룹 내 2인자인 강현석의 사무실이었다. 지우는 마침내 5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림자의 정체를 확인하고 주먹을 꽉 쥐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혁은 루시아로부터 전송된 긴급 리포트를 받아보고 충격에 휩싸였는데 그 안에는 자신의 삼촌이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믿었던 혈육의 배신에 분노한 민혁은 당장 삼촌을 추궁하려 했지만 루시아는 메시지를 통해 섣불리 움직이면 증거가 인멸될 것이라며 만류유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리적인 접근 권한을 주면 확실한 물증을 확보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이는 그녀가 처음으로 그림자 밖으로 나오겠다는 신호였다. 민혁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정체불명의 조력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하고 그녀를 본사로 초청했다. 지우는 태양그룹 본사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는데 5년 전의 앳된 여대생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도도한 커리어 우먼만이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믿을 수 있는 보모에게 맡기는 대신 최첨단 보안 장치가 설치된 안전가옥 내부의 벙커로 이동시켰다. 건우와 간구에게는 엄마가 나쁜 용들을 물리치러 가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각자에게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호출기와 위치 추적기를 채워주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배웅했고 지우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아이들의 이마에 키스로 남겼다. 태양그룹의 로비에 도착한 지우는 위조된 신분증과 방문증을 이용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느꼈다. 엘리베이터가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함을 유지했다. 회장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강민혁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고 지우는 그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듯 건조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악수를 청했고 지우는 장갑 낀 손을 내밀며 태연하게 자신을 루시아의 대리인이라고 소개했다. 민혁은 눈앞에 선 여자가 묘하게 낯익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녀가 풍기는 차가운 분위기와 완벽한 비즈니스 매너는
그날 밤의 여대생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그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내부의 적을 잡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고, 지우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강현석 부회장을 올가맬 덫을 설명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혁의 시선은 집요하게 지훈을 쫓았고, 그녀의 사소한 습관이나 말투에서 과거의 잔상을 찾으려 애썼다. 지훈은 그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만을 보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꺼졌다가 켜지며 불길한 노이즈와 함께 정체불명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가면을 쓴 남자가 변조된 목소리로 태양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으니 거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었다. 이것은 강현석 부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꾸민 자작극이자 최후의 발악이었고, 건물 전체에 출입문이 봉쇄되며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갇혀버린 공간 안에서 지훈과 민혁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것이 단순한 회의가 아닌 생존을 건 전쟁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회의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비상경보음이 귀를 찢을 듯 울리는 가운데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며 출구를 찾으려 애썼다. 굳게 닫힌 강철 셔터는 꼼짝도 하지 않았고, 실내 조명마저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공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단 두 사람, 강민혁과 한지훈만이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눈을 응시하며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다. 민혁은 눈앞의 여자가 공포는커녕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으로 변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것은 일반적인 비즈니스 파트너에게서 느낄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처럼 재킷을 벗어던지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민혁의 개인 노트북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우는 민혁의 허락을 구하기도 전에 그의 노트북을 차지하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안 터미널을 열어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에 우회 접속을 시도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 가득 복잡한 명령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를 제지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생체 인증으로 관리자 권한을 승인해주며 그녀가 마음껏 전장을 누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름조차 가명인 이 여자뿐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속삭이고 있었다. 지우는 방화벽을 하나씩 복구해 나가며 공격자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를 역으로 추적해 그들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한편 태양그룹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보안관제센터는 이미 강현석 부회장의 사주를 받은 내부 배신자들에 의해 장악된 상태였다. 그들은 중앙 제어 시스템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고 통신망을 차단하여 회장실을 고립된 섬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모니터를 통해 지훈이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을 지켜보던 배신자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하며 공격의 강도를 높여 더 많은 트래픽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지훈은 마치 상대의 수를 미리 읽고 있는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기도 전에 포트를 닫고 가짜 서버로 유인하여 그들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다. 그녀의 입계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사냥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여유와도 같았다. 민혁은 지훈의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그녀가 구사하는 방어 전략이 5년 전 자신의 시스템을 뚫고 사라졌던 해커의 방식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특정 알고리즘을 변칙적으로 비틀어 사용하는 습관이나 코드를 마무리할 때 남기는 불필요한 공백조차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내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것을 느끼며 그녀의 옆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목덜미에서 희미하게 풍기는 라벤더 향기를 맡았다. 그것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결정적인 단서였지만
민혁은 지금 당장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의심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사태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 지하 벙커에서는 건우와 간구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대형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태양그룹에 들어간 뒤로 정해진 연락 시간에 신호가 오지 않자 아이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백도어 프로그램을 가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태양그룹 서버가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쌍둥이는 엄마가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5살 아이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로 태양그룹의 CCTV 네트워크를 해킹한 그들은 회의실에 갇혀 고군분투하는 엄마의 모습을 찾아냈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고 그들은 엄마를 돕기 위해 자신들만의 장난감을 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건우는 태양그룹의 전력 제어 시스템에 침투하여 회장실이 있는 층에 보안 셔터 전력을 차단하는 코드를 심었고 간구는 보안 요원들의 무전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바이러스를 살포했다. 아이들의 공격은 정교함보다는 기발함과 변칙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기존의 보안 시스템으로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갑자기 회의실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시 올라가고 비상등이 꺼지며 정상 조명이 돌아오자 지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누군가 외부에서 자신을 돕고 있음을 눈치챘다. 그 방식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장난기 넘치는 패턴이었기에 그녀는 이 위험한 짓을 벌인 범인이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지우는 아이들의 개입이 발각되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 했기에 더욱 공격적인 태세로 전환하여 강현석 부회장 측에 서버를 완전히 다운시켜버렸다. 그녀는 마지막 일격으로 공격자의 IP 주소와 접속 로그를 모두 캡처하여 민혁의 개인 클라우드에 전송한 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화면에는 시스템이 정상화되었음을 알리는 녹색 불빛이 깜빡였고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거나 넥타이를 풀며 땀을 닦았다. 하지만 민혁은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지윤의 손목을 강하게 낚아채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의 눈빛은 5년 전의 호기심이 아닌 확신에 찬 집요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지윤은 그의 기세에 눌리지 않으려 똑바로 시선을 맞받아쳤다. 민혁은 지윤의 손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5년 전 그 호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설명하라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윤은 통증을 느끼면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은 단지 의뢰를 수행한 보안 전문가일 뿐이며 개인적인 질문은 계약 위반이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보안팀장과 무장 경호원들이 회의실로 들이닥치며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보안팀장은 다급하게 민혁에게 보고하며 공격의 원점은 파악했지만 시스템 내부에 또 다른 침입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침입자의 코드가 마치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보이지만 치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윤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그것은 자신이 심어놓은 디코이 미끼 프로그램의 일종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그 신호가 태양그룹 외부가 아닌 서울 시내의 특정 위치에서 송출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지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쳐다보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할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는 보안팀장에게 즉시 그 위치를 추적하여 타격대를 보내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지윤이 다급하게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소리쳤다. 그녀의 평정심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민혁은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에서 절박함을 읽어냈다. 민혁은 지윤의 반응을 보고 그 위치에 그녀에게 약점이 될 만한 무언가가 있음을 확신하고 자신이 직접 동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윤은 거절하려 했지만
민혁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재킷을 걸치며 그녀를 에스코트하듯 문 밖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민혁은 운전기사 대신 자신이 직접 스포츠카의 운전대를 잡았다. 지우는 조수석에 앉아 떨리는 손을 감추며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에게 당장 접속을 끊고 대피하라는 암호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송 실패 알림만이 야속하게 떴다. 태양그룹의 보안 가이가 이미 아이들의 역추적을 시작하여 통신망을 잼밍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차가 도로 위를 질주하는 동안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고 민혁은 백미러를 통해 지훈의 초조한 모습을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지훈은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는 것을 보며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하고 있었다. 만약 민혁이 아이들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신을 닮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측할 수 없어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녀는 최악의 경우 민혁을 제압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주하는 계획까지 쓰며 주머니 속에 소형 테이저건을 만지작거렸다. 한편 안전가옥에 있던 건우와 간구는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는 경고창이 뜨자 당황하지 않고 미리 연습했던 대로 비상대피 프로토콜을 실행했다. 아이들은 중요한 데이터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챙기고 서버에 전원을 내린 뒤 가방을 메고 지하 비밀 통로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다. 5살 꼬마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행동이었지만 막상 밖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에 작은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건우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엄마가 곧 올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모니터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로고가 박힌 검은색 차량들이 집 근처로 접근하는 모습이 잡히고 있었다. 민혁의 차가 안전가옥 근처 골목에 도착했을 때 이미 강현석 부회장이 보낸 별동대가 그곳을 포위하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민혁보다 한 발 앞서 해커의 위치를 파악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해커를 매수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분명했다. 지우는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지만 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고 상황을 살피라며 제지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쇠파이프와 망치를 들고 건물의 셔터를 부수려 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었다. 지훈의 눈빛은 순식간에 야수처럼 돌변했고 그녀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며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민혁은 지훈의 무모한 행동에 욕설을 내뱉으며 글러브 박스에서 호신용 3단봉을 꺼내 들고 그녀의 뒤를 쫓았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1위의 총수였지만 젊은 시절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며 익힌 격투 실력은 녹슬지 않은 상태였다. 지우는 놈들의 시선을 피해 건물 뒤편의 배관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진입하는 놀라운 신체 능력을 보여주었고 민혁은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증폭되었다. 평범한 해커나 보안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기에 그는 그녀가 훈련받은 요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정문 쪽에 깡패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등장에 깡패들은 잠시 주춤했지만 곧이어 무기를 고쳐쥐고 달려들기 시작했다. 건물 안으로 침투한 지우는 2층 거실에서 아이들의 흔적을 찾으며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향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지하 벙커로 대피한 듯 보이지 않았지만 1층 현관문이 부서지며 들이닥친 깡패들이 집 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다. 지우는 주방에 있던 식칼을 집어드는 대신 식탁 위에 무거운 화병을 들어 선두에 선 남자의 머리를 가격하며 기습 공격을 감행했다. 그녀의 동작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으며 비명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지우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특공무술 자세를 취하며 아이들이 있는 지하문을 필사적으로 등지고 섰다. 밖에서 깡패들을 처리하고 들어온 민혁은 지훈이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대등하게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고
잠시 넋을 잃었다. 그녀는 날렵하게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관절을 꺾거나 급소를 가격하며 한 명씩 쓰러뜨리고 있었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었다. 민혁은 고함을 지르며 난입해 지훈을 위협하던 남자의 등 뒤를 가격했고 갑작스러운 지원군의 등장에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지훈과 민혁은 마치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등을 맞대고 적들을 상대했고 그 과정에서 묘한 전우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마지막 남은 깡패가 도망치듯 사라지자 거실에는 거친 숨소리와 깨진 가구 파편들만이 남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민혁은 피 묻은 셔츠를 털어내며 지훈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으려 했지만 지훈은 대답 대신 지하로 연결되는 위장된 책장, 문을 열어 젖혔다. 민혁은 그녀의 행동을 의아하게 지켜보다가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최첨단 장비들과 그 사이에 웅크리고 있는 두 개의 작은 그림자를 보고 굳어버렸다.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지훈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동안 민혁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 아이의 얼굴이 조명에 비치는 순간 민혁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던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민혁의 시선을 느끼고 황급히 아이들을 등 뒤로 감추며 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하지만 민혁은 이미 봐버린 진실을 부정할 수 없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들의 정체에 대해 물으려 입을 열었다. 바로 그 순간 파괴된 줄 알았던 현관 입구에서 강현석 부회장의 최측근인 해결사가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겨누며 나타났다.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태양그룹의 후계자가 여기에 숨어 있었냐는 말과 함께 방아쇠를 당기려 했고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민혁과 아이들을 덮쳤다. 타항하는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유리창이 깨지며 삼장의 막이 내렸다. 고막을 찢는 듯한 총성과 함께 거실의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파편들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다행히 총알은 지훈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혔지만 그 충격으로 인해 방 안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머리를 감싸 안고 바닥에 엎드렸고 건우와 간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엄마의 품속에서 파들파들 떨고 있었다. 민혁은 눈앞에서 벌어진 살해 시도에 이성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해결사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는 상대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두 남자는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뒤엉켜 치열한 육탄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해결사는 전문적인 킬러답게 민혁의 급소를 노리며 칼을 꺼내 휘둘렀고 민혁은 팔을 들어 방어하다가 깊은 자상을 입고 말았다. 붉은 선혈이 튀어오르는 것을 본 지훈은 아이들을 구석진 곳으로 밀어넣으며 안전을 확보한 뒤 지체 없이 싸움판으로 뛰어들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소형 테이저건을 꺼내들고 민혁과 대치 중인 킬러의 빈틈을 노려 정확하게 옆구리에 꽂아 넣었다. 푸른 전류가 흐르는 소리와 함께 킬러의 몸이 경직되자 민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묵직한 주먹을 상대의 안면에 꽂아 기절시켜 버렸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고 그들의 눈빛은 생존을 위한 연대감으로 불타올랐다.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이 밖에서 대기하던 나머지 일당들이 소란을 듣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피가 흐르는 민혁의 팔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지만 지금은 치료보다 탈출이 우선이라는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그녀는 벙커 안에 있는 메인 서버에 자폭 스위치를 눌러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민혁은 고통을 참으며 그들의 뒤를 따랐고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비상용 차량에 모두가 탑승하자마자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운전석에 앉은 지훈은 백미러를 통해 따라붙는 검은 차량들을 확인하고
기어를 거칠게 조작하며 도로 위로 질주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가로지르는 추격전은 헐리우드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로 치열하고 위험천만하게 전개되었다. 태양그룹의 문양이 새겨진 추격 차량들은 지훈의 차를 도로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위협적인 주행을 계속했다. 하지만 지훈은 마치 레이서처럼 능숙하게 핸들을 조작하며 좁은 골목길과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변칙적인 루트를 선택해 그들을 따돌리려 했다. 뒷좌석에 앉은 쌍둥이들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릴 법도 했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의 상황을 주시하며 엄마에게 접근하는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질을 발휘했다. 민혁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평범하지 않은 비범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통증을 느꼈다. 지훈은 추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해 아이들이 해킹해둔 도시교통통제 시스템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건우에게 태블릿 PC를 넘겨주며 전방 500m 앞 교차로의 신호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5살 아이에게는 무리한 요구일 수 있었지만 건우는 익숙하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신호등 제어 코드를 입력했다. 지훈의 차가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며 사거리의 모든 차들이 멈춰 섰고 뒤따르던 추격 차량들은 교차로 한가운데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100미러로 멀어지는 적들을 확인한 지훈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시간 후 그들은 민혁만이 알고 있는 서울 외곽의 비밀 별장에 도착했고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 그들을 안전하게 맞이했다. 차에서 내린 지훈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민혁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해 주었다. 별장 안으로 들어온 그들은 구급 상자를 찾아 서로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 두리번거리면서도 엄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민혁은 지훈의 어깨를 스친 총상을 소독해주며 그녀의 몸에 남은 흉터들이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졌다. 상처 치료가 끝나고 아이들이 소파에서 잠이 들자 민혁은 마침내 참아왔던 질문을 던지기 위해 지훈을 테라스로 불러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날카로웠다. 민혁은 잠든 아이들이 있는 거실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저 아이들이 내 핏줄이라는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작정이었냐고 낳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아이들을 당신들의 더러운 권력 싸움에 희생양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에는 재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모성애가 담겨 있었다. 민혁은 지훈의 말에 반박하려 했지만 5년 전 자신이 그녀를 지키지 못해 함정에 빠지게 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입을 막았다. 그는 난간을 꽉 쥐며 삼촌인 강현석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이제 더 이상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놈들은 태양그룹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며 지훈 혼자 힘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시켰다. 지훈 역시 오늘 밤의 습격을 통해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기에 입술을 깨물며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도움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때 잠든 줄 알았던 건우와 강구가 테라스 문을 열고 나와 두 어른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아이들은 민혁의 앞으로 다가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아저씨가 우리 아빠냐고 당돌하게 물었다. 민혁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여 말문이 막혔지만 곧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간구는 민혁의 얼굴을 꼬집어 보며 엄마랑 컴퓨터로 봤던 사진이랑 똑같다고 말했고 건우는 아저씨가 우리를 지켜줄 힘이 있냐고 냉철하게 물었다. 민혁은 아이들의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다. 지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민혁이 단순히 냉혹한 CEO가 아니라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민혁은 아이들을 다시 재우고 나온 뒤 지윤에게 정식으로 제안을 건넸다.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보장하고 지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태양그룹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함께 싸워달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의 결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지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별장의 분위기는 전날 밤의 긴박함과는 달리 비장하면서도 활기찬 기운이 감돌았다. 지윤은 가져온 백업 드라이브를 민혁의 노트북에 연결하고 지난밤 벙커에서 챙겨온 강현석 부회장의 비리 자료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단순히 횡령이나 배임 수준을 넘어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하고 주가를 조작한 명백한 범죄 증거들이었다. 민혁은 자료를 훑어보며 분노로 주먹을 쥐었지만 지윤은 차분하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현석은 이미 검찰과 언론을 매수해둔 상태이기에 법적인 공방으로 가면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분석이었다. 지윤은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고 강현석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주주총회장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강현석의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증거 영상을 송출하겠다는 대담한 작전을 세웠다. 민혁은 위험 부담이 큰 계획이라며 우려를 표했지만 지윤은 자신의 실력을 믿으라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옆에서 듣고 있던 쌍둥이들도 자신들이 보안 카메라를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맡겠다며 손을 들고 나섰다. 민혁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기분에 처음으로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본격적인 작전 준비에 앞서 민혁은 지훈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별장 주변에 최정예 경호팀을 배치하고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했다. 그는 지훈에게 태양그룹의 보안 총괄 이사 직함을 부여하는 가짜 인사 발령을 준비하여 그녀가 합법적으로 본사에 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었다. 지훈은 갑작스러운 직책에 당황했지만 민혁은 당신의 실력이라면 그 자리에 앉고도 남는다며 그녀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주주총회장의 도면을 분석하며 침투 경로와 탈출 계획을 세밀하게 짜기 시작했다.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별장 안에서 그들은 동료를 넘어선 깊은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한편 강현석 부회장은 해결사와의 연락이 두절되자 작전이 실패했음을 직감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는 민혁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민혁의 경영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조작된 치매 진단서를 이용해 그를 금치산자로 몰아가는 비열한 수법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복들에게 민혁이 나타나는 즉시 체포하여 정신병원에 감금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태양그룹 본사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적들은 민혁이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지만 그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족을 얻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밝아오자 지훈은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으며 전장에 나갈 채비를 마쳤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러 갔다 올 테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당부하며 비상용 통신기를 건네주었다. 민혁 역시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나 지윤의 곁에 섰고 두 사람은 서로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무언의 격려를 주고받았다. 현관문을 나서는 그들의 뒷모습은 마치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황제와 여제처럼 위엄있고 당당해 보였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고 진정한 왕좌의 주인을 가리는 최후의 전쟁만이 남아있었다. 폭풍구가 몰아치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의 햇살은 눈이 부시도록 맑았지만 별장 안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한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혁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 한지훈을 응시하며 그녀가 단순한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닌 자신과 대등한 위치에 선 전략가임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지훈에게 아이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 신분을 숨기고 안전하게 지낼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으며 제안을 이런지해 거절했다. 지훈은 자신이 도망치는 순간 강현석 부회장이 승리하는 것이며 아이들은 평생 숨어 지내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될 것이라고 냉철하게 지적했다. 그녀는 민혁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파트너로서 함께 싸우기를 원했고 그 모습은 태양그룹의 어떤 임원보다도 강인해 보였다. 민혁은 지훈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원하는 대로 동등한 파트너십을 맺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훈에게 태양그룹의 보안 총괄 고문이라는 공식적인 직함을 부여하고 그녀가 합법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서를 내밀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하며 이것은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강현석에 대한 선전포고임을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나 부부라는 사적인 관계를 넘어 거대한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뭉친 전우가 되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는 계약서의 잉크보다 더 진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본격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위해 별장의 서재는 최첨단 작전 상황실로 개조되었고 벽면 가득 태양그룹의 지배 구조도와 주주 명단이 붙여졌다. 지훈은 밤새 분석한 강현석 부회장의 자금 흐름과 비자금 계좌 내역을 브리핑하며 그가 주주총회에서 민혁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들을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그녀의 분석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고 예리해서 민혁조차 놓치고 있던 이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짚어내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단순히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언젠가 다가올 이 날을 위해 칼을 갈고 있었음을 실감하며 그녀의 집념에 경의를 표했다. 작전 회의가 한창일 때 건우와 강구가 서재 문을 빼꼼히 열고 들어와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아이들은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드론을 날려 별장 주변을 정찰하고 오는 길이라며 태블릿 PC 화면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별장 외곽 숲속에 매복해 있는 수상한 차량들의 열 감지 영상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고 이는 강현석 측의 감시망이 이미 이곳까지 좁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민혁은 아이들의 천재적인 재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닥쳐온 위험에 분노했지만 지우는 오히려 이를 역이용할 기회라며 눈빛을 반짝였다. 지우는 아이들이 발견한 감시망을 역으로 해킹하여 강현석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교란 작전을 제안했다. 그녀는 민혁이 병세가 악화되어 거동이 불가능하다는 가짜 의료 기록과 통화 내용을 조작하여 감시자들의 도청장치로 송출하도록 설계했다. 적들이 민혁을 약해 빠진 사냥감으로 오판하게 만들어 방심을 유도한 뒤 주주총회 당일 기습적으로 등장하여 판을 뒤집는다는 대담한 전략이었다. 민혁은 아이들까지 작전에 끌어들이는 것을 주저했지만 건우와 강구가 오히려 엄마를 도와 아빠를 지키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마음을 바꿨다. 그날 오후부터 별장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민혁과 지훈 그리고 쌍둥이는 각자의 위치에서 치밀하게 역할을 수행했다. 민혁은 그룹 내 충성파 임원들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해 주주총회에서의 표 대결을 준비시켰고 지훈은 사이버 공간에서 강현석의 비리 증거들을 익명의 제보 형태로 언론사에 뿌릴 준비를 마쳤다. 아이들은 게임을 하듯 즐겁게 감시자들의 통신망을 교란시키며 적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그들의 작은 손가락 끝에서 거대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었다. 이 기묘한 가족의 협동작전은 그 어떤 특수부대보다도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밤 지우는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테라스에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내일이면 자신의 정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발생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 분명했다. 민혁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지우는 5년 전 그날 밤 자신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민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때 당신이 떠난 덕분에 지금의 강인한 당신을 만날 수 있었고 우리에게 소중한 아이들이 생겼으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지우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고 처음으로 민혁에게 기대어 잠시 휴식을 취했다. 두 사람은 밤바람을 맞으며 서로의 천을 느꼈고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유대감을 확인했다. 민혁은 내일 전쟁이 끝나면 지훈과 아이들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지훈은 그 약속이 단순히 빈말이 아님을 알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맞잡은 손은 내일 닥쳐 올 거대한 폭풍을 견뎌낼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다음 날 새벽 별장 앞에는 민혁의 최측근 경호팀이 대기하고 있었고 민혁과 지훈은 완벽한 전투 태세를 갖추고 현관을 나섰다. 민혁은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어 냉철한 카리스마를 강조했고 지훈은 세련된 블랙 정장에 날카로운 힐을 신어 도도하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아이들은 믿을 수 있는 보모와 경호원들에게 맡겨진 채 별장 지하 벙커에서 원격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 지우는 떠나기 전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엄마 아빠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돌아올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차량 행렬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태양그룹 본사를 향해 출발하자 차 안에는 비장한 침묵이 감돌았다. 지우는 태블릿 PC를 통해 주주총회장의 실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강현석 부회장이 이미 회의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정보를 민혁에게 전달했다. 강현석은 민혁의 건강 이상서를 기정사실화하며 자신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었다. 민혁은 모니터 속 삼촌의 거만한 얼굴을 노려보며 차가운 비소를 흘렸고 지우는 회의장 스크린을 해킹할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보냈다. 본사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그들은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회의장이 있는 층으로 아주 은밀하게 이동했다. 지우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해킹 툴을 가동해 건물의 메인 조명을 제어하고 회의장 문을 강제로 개방할 코드를 입력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갈수록 두 사람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견고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복되는 강현석이 배치한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길을 막아섰지만 민혁의 경호팀이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하며 길을 터주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회의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단상 위에서 연설하던 강현석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민혁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고 속삭였다. 민혁은 굳게 닫힌 회의장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고 그 뒤를 지훈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동시에 그들에게 쏠렸고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며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현석은 민혁이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자 얼굴이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고 민혁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는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양그룹을 갉아먹는 기생충을 박멸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순간 지훈이 통제실을 장악하고 대형 스크린에 강현석의 비리 증거 영상들을 송출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강현석이 경쟁사와 통화하며 기술 유출을 모의하는 음성과 비자금 장부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회의장은 경악과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찼고 주주들은 강현석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우는 단상 아래에서 노트북을 조작하며
강현석이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씩 차단했고 그녀의 손끝에서 강현석의 몰락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민혁은 당황하여 도망치려는 강현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5년 전 시작된 악연을 끊어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후의 심판이었다. 대형 LED 스크린을 통해 흘러나오는 강현석 부회장의 추악한 음성은 주주총회장의 공기를 싸늘하게 얼어붙게 만들었고 장내는 순식간에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영상 속에서 그는 경쟁사 임원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태양그룹의 핵심 기술을 헐값에 넘기고 그 대가로 받을 뒷돈을 스위스 비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었다. 주주들은 믿었던 경영진의 배신의 치를 떨며 욕설을 퍼부었고 일부 과격한 주주들은 단상을 향해 물병과 명패를 집어던지며 강현석의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강현석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저것은 조작된 딥페이크 영상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혁은 단상 중앙에 버티고 서서 흔들리는 눈동자로 자신을 노려보는 삼촌을 향해 마지막 경고를 날리듯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강현석 부회장이 그동안 저지른 횡령과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모두 입증할 자료가 검찰에 넘어갔음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선포했다. 궁지에 몰린 강현석은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듯 품 안에서 비상호출기를 꺼내 눌렀고 그 신호와 함께 회의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본색을 드러냈다. 보안요원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강현석이 고용한 전문 용병들이었고 그들은 곤봉과 전기 충격기를 꺼내들고 민혁과 지훈을 포위하며 단상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비명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출구를 향해 도망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훈은 당황하지 않고 노트북을 챙겨 민혁의 등 뒤로 물러서며 용병들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그들이 단순한 제압이 아니라 자신들을 납치하거나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했다. 그녀는 즉시 귀에 꽂은 이니어를 통해 벙커에 있는 아이들에게 비상 프로토콜 썬더스톰을 가동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용 붉은 사이렌만이 요란하게 돌아가며 시야를 교란시키는 스트로브 조명이 번쩍이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암흑과 시끄러운 경보음에 용병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민혁은 어둠에 익숙한 맹수처럼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적의 명치를 가격했다. 그는 해병대 시절 익힌 근접 격투술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쇠몽둥이를 휘두르는 거구의 사내들을 하나씩 쓰러뜨려 나갔다. 지훈 역시 가만히 보호받고 있지 않았고 그녀는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바닥을 박차며 자신에게 달려드는 용병의 팔을 꺾어 업어치기로 바닥에 내리꽂았다. 그녀의 동작은 춤을 추듯 유연하면서도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살인적인 기술이었고 이를 목격한 민혁은 그녀가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고도로 훈련된 요원급의 전투력을 가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의장 밖에서도 민혁의 경호팀과 강현석의 용병들 간에 치열한 난투극이 벌어지며 태양그룹 본사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지훈은 혼전 속에서도 강현석이 단상 뒤편의 비상구를 통해 도주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민혁에게 신호를 보낸 뒤 그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강현석은 비밀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가 미리 준비해둔 헬기로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훈은 복도를 질주하며 스마트폰으로 건물 제어 시스템에 접속해 비상구의 셔터를 내리려 했지만 누군가 외부에서 그녀의 해킹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은 강현석이 고용한 또 다른 해커팀이 시스템을 장악하고 지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지훈은 달리면서도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여 악성 코드를 심고 방화벽을 뚫으며 적들의 방어를 무력화시키려 애썼다.
그때 건우와 강구의 목소리가 인이어를 통해 들려왔고 아이들은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외치며 적 해커들의 서버에 디도스 공격을 퍼부어 트래픽을 마비시켜 버렸다. 아이들의 천재적인 지원 덕분에 시스템 권한을 되찾은 지우는 강현석의 눈앞에서 비상구 셔터를 쾅소리와 함께 닫아버려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다. 퇴로가 막힌 강현석은 도간에 든 쥐꼬리 되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따라온 민혁과 지훈을 향해 품에 숨겨둔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민혁에게 겨누며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회사는 내 것이었다고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부었다. 민혁은 총구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차가운 눈빛으로 삼촌을 응시하며 당신의 욕심이 결국 당신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직시하라고 일갈했다. 강현석이 방아쇠를 당기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지훈이 손에 들고 있던 노트북 가방을 그를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가방이 강현석의 시야를 가리는 찰나의 순간 민혁은 벼락같이 달려들어 그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총이 바닥에 미끄러지자 강현석은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민혁은 그를 차가운 바닥에 제압하고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뒤이어 사이렌 소리와 함께 무장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상황은 비로소 종료되었다.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강현석은 끝까지 민혁과 지훈을 노려보며 복수하겠다고 고함을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는 패배자의 비명일 뿐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회의장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지만 곳곳에 남겨진 부서진 집기들과 혈흔은 방금 전에 치열했던 전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민혁은 지훈에게 다가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지훈은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괜찮다며 미소를 지어 보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과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은 단순히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이자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때 회의장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고 앵커는 태양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강현석 부회장의 체포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하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결정적인 증거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었는데 그것은 지훈이 미리 언론사에 배포해둔 자료들이었다. 세상은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와 정의로운 경영진의 승리에 환호를 보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폭등하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었다. 민혁은 지훈을 바라보며 당신이 이 회사를 구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우리가 함께 지켜낸 것이라고 정정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두 아이의 존재와 지훈의 신분 문제였다. 기자들이 회장실 앞으로 몰려들어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었고 민혁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고 기자회견장으로 향하며 당신과 아이들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공개하고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혁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고 용기를 내어 그의 곁에 나란히 섰다.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두 사람의 등장을 알렸다. 민혁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5년 전 사랑했던 여인을 잃어버렸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찾았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쌍둥이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며 앞으로 태양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자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장내는 술렁거렸지만 민혁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지훈의 당당한 모습에 점차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지훈은 마이크를 넘겨받아 자신은 루시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보안 전문가이며 앞으로 태양그룹의 보안을 책임지는 이사로서 회사를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긴장이 풀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민혁은 지훈에게 5년 전 호텔방에서의 일을 사과하며 그때 자신이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당신이 그렇게 힘들게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고 자책했다. 지훈은 민혁의 손을 잡으며 그 시련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다고 위로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지난 5년의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보모의 손을 뿌리친 건우와 강구가 뛰어들어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겼다. 아이들은 TV에 나온 아빠 엄마가 너무 멋있었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민혁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었다. 건우는 아빠에게 이제 나쁜 사람들은 다 없어진 거냐고 물었고 민혁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이제 우리 가족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약속했다. 간구는 엄마의 볼에 뽀뽀하며 이제 숨어 살지 않아도 돼서 좋다고 해맑게 웃었고 그 모습에 지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네 식구는 민혁의 펜트하우스 테라스에 모여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서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도망자도 고독한 싸움꾼도 아닌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민혁은 지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맹세했고 지윤은 당신과 아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대답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였고 거대한 태양그룹의 제왕과 여제 그리고 2명의 작은 왕자들은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부터 태양그룹은 강민혁 회장과 한지윤 이사의 공동체제로 운영되며 혁신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강현석 라인의 부패한 임원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능력 위주의 인사가 단행되면서 회사는 활기를 되찾았다. 지윤이 이끄는 보안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철옹성을 만들었다. 그리고 건우와 간구는 영재 교육을 받으며 부모님의 뒤를 이을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지만 주말이면 평범한 아이들처럼 놀이공원에 가고 캠핑을 즐기며 잃어버린 유년 시절을 보상받았다. 한지윤은 이제 루시아라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명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는 롤 모델이 되었다. 그녀는 미혼모 지원 재단을 설립하여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민혁은 그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존경과 사랑을 담아 외조했고 두 사람은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아름다운 부부로 칭송받았다. 시련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그들의 사랑은 태양처럼 뜨겁고 찬란하게 빛나며 영원히 저물지 않을 것이다. 태양그룹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몰아치던 경영권 분쟁의 폭풍이 지나간 뒤 서울의 마천루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고 위엄있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혁 회장의 복귀와 함께 시작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은 그룹 내부의 썩은 환부들을 도려내는 대수술이었으며 그 과정은 냉혹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강현석 부회장에게 동조했던 임원들은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거나 불명 예퇴진을 당했고 그들의 빈자리는 실력과 충성심을 겸비한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그룹의 로비와 복대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그것은 불안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건전한 경쟁심이 만들어낸 활기였다. 직원들은 점심시간마다 뉴스에 나오는 회장 부부의 영웅담을 이야기하며 회사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 한지윤은 이제 루시아라는 그림자 속의 이름을 버리고 태양그룹의 글로벌 보안 총괄 사장 CSO이라는 공식 직함으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섰다. 그녀의 취임식은 화려한 행사 대신 전 사원에게 생중계되는 보안 비전 선포식으로 대체되었으며 그녀는 단상 위에서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뽐냈다. 그녀는 기존의 방어적인 보안 시스템을 전면 폐기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능동형 방어체계
이지스 에기스의 도입을 선언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치밀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기술적인 전문성과 경영적 통찰력을 동시에 보여주어 그녀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하하려던 일부의 의구심을 단번에 잠재웠다. 강민혁 회장이 맨 앞줄에서 흐뭇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는 모습은 두 사람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공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지훈의 집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에 마련되었으며 두 공간은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 긴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녀의 첫 업무는 강현석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룹의 정보망을 재구축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녀의 완벽주의 성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녀는 보안 팀원들에게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리며 밤샘 작업을 주도했고 직접 코드를 검수하며 단 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철저함을 보였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깐깐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압도적인 실력과 리더십에 점차 매료되어 진심으로 그녀를 따르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아내가 아니라 실력으로 정점에 선 보안의 여제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한편 태양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공식 지명된 건우와 간구 형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영재 교육기관이 아닌 지훈이 직접 설계한 특별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받게 되었다. 지훈은 아이들이 상아탑에 갇힌 공부벌레가 되기보다는 실전 감각을 익히고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를 원했기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멘토로 초빙했다. 쌍둥이는 오전에는 경영학과 인문학을 배우고 오후에는 최첨단 IT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놀라운 습득력을 보여주었다. 아이들은 때로는 연구원들의 보안 코드를 뚫어버리는 장난을 쳐서 어른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들의 천진난만한 웃음 뒤에는 무서운 잠재력이 숨쉬고 있었다. 강현석 전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열렸고 지훈은 증인석에 서서 그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가 저지른 산업 스파이 행위와 살인 미수교사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시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현석은 수척해진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았지만 그녀의 당당한 기세에 눌려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판사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순간 법정 안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의 한숨으로 가득 찼고 지훈은 비로소 5년 전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기다리고 있던 민혁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절이 바뀌어 봄 기운이 완연해질 무렵 태양그룹이 소유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에서는 세기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의 제왕과 그를 구한 여전사가 하나됨을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전 세계의 정재계 인사들이 하객으로 참석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섬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변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훈은 순백의 드레스 대신 기품 있는 실크 정장 드레스를 선택하여 현대적이고 주체적인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민혁은 턱시도를 입고 그녀를 에스코트하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의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건우와 강구가 화동으로 나서 반지를 전달하는 순간이었는데 두 아이의 귀여운 모습에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아이들은 반지를 건네주며 아빠, 엄마, 이제 평생 헤어지지 말고 행복해야 해 라고 또랑또랑하게 외쳤고 그 말에 지훈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민혁은 지훈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녀와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지키겠노라고 하객들 앞에서 맹세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네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은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그 순간만큼은 권력도 돈도 아닌 가족에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민혁과 지훈은 더욱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두 사람의 시너지는 태양그룹을 전례없는 한리없는 전성기로 이끌었다.
지윤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은 전 세계 기업들에 불티나게 팔려나갔고 민혁의 과감한 투자 전략과 맞물려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들은 퇴근 후에는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회사의 현안을 논의하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 나갔다. 민혁은 과거의 독선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지윤의 조언을 경청하는 유연한 리더가 되었고 지윤은 차가운 기술자에서 따뜻한 리더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태양그룹의 메인 서버에 정체불명의 해커 집단이 대규모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왔다는 비상 경보가 울렸다. 이것은 경쟁 국가의 정보기관이 사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도의 사이버 테러였지만 상황실에 들어선 지윤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그녀는 당황하는 직원들을 진정시키고 건우와 간구에게 연락하여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라고 제안했다. 아이들은 집에서 원격으로 접속하여 엄마의 지휘 아래 해커들의 공격 루트를 역으로 추적하고 그들의 서버를 다운시키는 방역을 개시했다. 지윤과 아이들의 완벽한 협공에 해커들은 10분 만에 백기를 들고 도주했고 태양그룹의 보안은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 사건은 태양그룹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국가 안보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지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고 그녀는 수상소감에서 이 영광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모든 보안 전문가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돌렸다. 민혁은 객석에서 기립박수를 치며 누구보다 기뻐했고 아이들은 엄마가 자랑스럽다며 환호했다. 지윤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자신감 넘치는 윙크를 보냈는데 그 모습은 뉴스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라는 수식어 없이 한지윤이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건우와 간구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태양그룹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거대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장 대형 스크린에는 지난 50년의 역사와 앞으로의 50년을 이끌어갈 미래 기술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민혁은 기념사에서 태양은 혼자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비출 때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역설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지윤과 두 아들을 소개하며 이들이야말로 태양그룹의 새로운 엔진이자 미래라고 치켜세웠다. 훌쩍 자란 건우와 간구는 늠름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 인사했고 좌중은 이 로열 패밀리의 압도적인 아우라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행사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텅 빈 홀에 남은 민혁과 지윤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5년 전 호텔방에서의 그 하룻밤이 아니었더라면 지금의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윤은 그때의 사고가 운명으로 바뀌기까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시련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했다. 민혁은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가장 잘한 투자였다고 말하며 그녀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변치 않는 사랑과 신뢰를 확인하며 깊은 포옹을 나누었다. 지우는 문득 자신이 도망 다닐 때 아이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북극성처럼 너희들도 언제나 중심을 잃지 말고 빛나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는 별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태양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앞으로 만들어갈 세상은 자신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정의롭고 안전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자신과 민혁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임을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이들의 등교 준비를 돕고 민혁의 넥타이를 매주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시작했다. 현관에서 가족들을 배웅한 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가 전투복과도 같은 정장을 갖추어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5년 전의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니라 세상을 호령하는 여자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오늘도 세상을 지키러 가볼까 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의 입가에 맺힌 자신감 넘치는 미소는 오늘 하루도 승리로 장식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 지윤의 차가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그녀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로비 중앙에 걸려있는 대형 스크린에는 태양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서울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지윤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자리가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그녀의 뒤를 따르는 것은 오직 승리의 여신뿐이었다. 민혁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출근하는 지윤의 차를 확인하고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커피 2잔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지윤이 들어오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하며 따뜻한 모닝커피를 건넸다. 두 사람은 창가에 나란히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며 하루의 일정을 공유하고 전략을 논의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의 실루엣을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을 통치하는 황제와 황후의 초상화처럼 장엄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들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민혁과 한지윤 그리고 그들의 천재적인 쌍둥이 아들들이 만들어갈 태양그룹의 미래는 한계가 없을 것이며 그들은 영원히 서로를 지키며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빛날 것이다. 운명적인 하룻밤의 실수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증거로 남을 것이다. 이제 태양은 중천에 떠올랐고 그 빛은 영원히 지지 않을 것이다.